이건 안 뻔한가요? 이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화기,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는다. 그래서 모든 전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건을 옮겨오면은 네. 손해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심하다는 게 금전적인 거니까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네. 바로 이렇게 막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저런 이유로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많은 의뢰인과 만나고 또 상담을 하고 사후의 사건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회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인생을 사건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시게 될 일이 자신의 소득이 정확히 얼마였는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세금, 사대보험 다 떼고 그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그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득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이제 사건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정명령에서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 지출한 금액을 다 소명하시오. 카드 내역이든 통장 거래 내역이든 이때 가서 처음으로 자신의 1년치 거래 내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쓴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곳에 쓴 것도 있고 특히 도박, 사치, 주식 코인 투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기억도 없지만 돈이 빠져나간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파악한 정확한 소득과 비교했을 때 이 지출이 얼마나 무모한 지출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뻔한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더 빨리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다 끝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인회생을 이제 시작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독촉이 금지되죠. 그때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하는 거냐? 저희랑 계약을 하면은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은 더 빨리 할 걸.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사무실에서 서류만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은 이미 편한 거예요. 그 전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이러한 변제기와 관련해서 변제기라는 거는 매달 각 카드사, 금융사마다 돈을 갚아야 될 날이 다르고 그때 맞춰서 통장 계좌의 잔고를 관리하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가 전문가에게 맡겼으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요. 어떤 분은 돌려막기를 1년 넘게 하시다가 대부분의 돌려막기는 1년이 한계인 것 같아요. 1년 넘어가면은 50% 정도는 빚이 부풀어 나서 더 이상 돌려막기를 못 하게 되는데 내가 1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1년 전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하세요. 이건 안 뻔한가요? 이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아니면 뭐 혼자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사무실을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저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가져오기도 하세요. 이런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최근의 댓글인데 유튜브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을 해서 보정까지 하고 있는데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사건 번호와 이름을 등록하면은 내 사건 진행 현황을 스케줄로 상세하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쉬운 거를 돈을 주고 맡긴 사무실이 있는데 유튜브에 와서 댓글을 남겨서 물어보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답글은 남겨드렸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도 물어볼 수 없는 사무실이라면은 과연 의뢰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건이 엄청 많대요. 사건이 엄청 많은 걸 그것만으로 나쁜 게 아닌데 직원은 또 사건 수만큼 많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이 의뢰인 전화를 받고 의뢰인과 뭐 문자를 하면서 아니면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전화기, 수화기를 아예 내려놓는다. 그래서 모든 전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무실은. 대신에 일은 우리가 처리해 줄게. 필요한 때는 우리가 연락할게. 그런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저희 사무실도 사실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의뢰인들이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은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면은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이 아예 소통이 안 된다면 그곳에 맡긴 의뢰인분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건을 옮겨오면은 네. 손해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심하다는 게 금전적인 거니까요. 수임료를 한 번 더 내는 건데, 어떤 경우는 광주지방법원 사건이었는데 60개월 변제 계획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60개월 변제 계획이 아니라 36개월 변제 계획으로 해도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총 변제금이 한 1, 2천만 원 정도는 줄어드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럼 수임료가 문제는 아니네요. 기간도 줄어드니까. 그렇죠. 사건이 옮겨온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좀 고생을 하죠. 앞서 잘못 말한 거를 저희 사무실이 그거를 수정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말을 바꾸는 거니까 그 자체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 경우에는 저희도 좀 더 많은 수임료를 요청을 하는 편이고요. 단순히 소통만 문제라면 사실 잘 안 바꾸죠. 낸 돈이 있으니까 후회하지만 안 바꾸는데, 결과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옮겨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